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신문하는 절차가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5시부터 중앙지법에서 이 체포 적부심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에서 주요 쟁점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은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통상 체포 적부심보다는 구속 적부심이 더 많이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극적 상황 변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재산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단기간에 피해자 측과 합의돼 피해 변제 대부분을 이루어냈을 때 구속 적부심을 통해 인용 결정을 거쳐 석방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48시간에 불과해 그 단기간에 극적 상황 변화는 거의 일어나기 힘듭니다. 통상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성보다는 애초에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위법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애초에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존재하는가를 두고 위법성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체포 적부 심사도 관할 관련한 것이 좀 있나요? 관할 법원에서 하게 돼 있다라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앙지법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 거의 대부분 사실 모두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왔습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그동안의 관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서부지법이 심리할 것이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고 뿐만 아니라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상당 기간 그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구속영장 청구 시간인 48시간에서 삭제되다 보니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판단하에 체포 적부심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할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중앙지법이 관할인 만큼 중앙지법에도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자 드디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나아가서 구속 적부심, 형사 본안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지 모를 보석 등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 즉 수사권이 없다거나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 1시간 전이죠.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정당했는지 부당하진 않았는지 심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을 했단 말이죠.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닌 만큼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한 영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침입한 행위 자체가 불법 침입으로서 위법한 법 집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권과 영장 관할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수사권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나 기타 체포영장이 반복해서 발부되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향후 수사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수사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관할과 관련해서는 서부지법의 관할이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은 중앙지법이 관할하되 형사소송법의 관할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31조가 적용될 수 없고 이 사안은
대통령인 만큼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검찰에 송부해야 하는데 중앙지법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중앙지법이 재판 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26조 규정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넘길 때 그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불구하고 관할 자체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마친 이후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이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고려해서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기도 합니다. 예. 그 경우에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이 자신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청을 지정한 데 불과하므로 수사 자체는 피의자 소재지나 범죄지를 다루는 이 일반 형사소송상의 관할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수처법상 일반 조항인 47조상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피의자 소재지 내지는 범죄지인 만큼 서부지법에도 관할이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이 수방사 55경비단 공문을 가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허위 공문이다, 공문을 위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하루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해도 된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게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관인을 찍은 그런 공문이라는 주장인 거죠. 이것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도 오늘 법정에서 다퉈질까요? 공수처와 대립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공문서 위조 행사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는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오늘 체포 적부심에서는 네. 위조된 공문서임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조된 공문서가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는가 사용되지 않았는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사용되었다면 위조된 공문서인가 나아가서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이고 설사 공문서 위조나 행사가 존재한다고 우선 치더라도 정작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 위조된 공문서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을 논하는 사유로는 작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체포적부심 심사 지금 6시 시작, 5시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걸린다고 결과 나오기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다르게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은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도 출석하고 공수처 검사도 출석해서 나름대로는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통상 체포적부심 결정까지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5시부터 시작한 심리, 만약 심리를 6시 정도에 마침을 전제로 한다면 마치고 2시간 이내에는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특히 관할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안 큰 논란의 한 부분이 이 사건 초반에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는 법률적인 건 있는 겁니까? 시간으로서?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심리를 마친 직후 한두 시간 내에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양측의 다툼이 심하다 보니 법리적인 근거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지언정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체포 적부 심사가 시작되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잠깐 중단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체포 영장의 시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그 시간이 잠시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시기상의 차질은 빚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적부심 재판부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송달받아 반환하기까지의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아 애초 예정해 두었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그 판단 과정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는 이번에도 통상의 관례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만약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게 된다면 공수처는 조기에 이 논란이 종결됨으로써 상당히 큰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체포 적부심 심사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고 아마 오늘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9시 40분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끝내고 구치소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사를 이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사 받을 게 없다라고 입장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고 지금도 구치소에 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예. 애초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 행동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애초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혐의를 부인할 만한 적절한 항변도 하지 못하게 되고 향후 법원 재판에서 상당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자명한 상황이라 예. 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해온 이상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더불어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공수처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수처는 예단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맥락에서 진술해도 다른 맥락으로 진술 조서에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충분한 주장 입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수처의 신문 과정에서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포적부심이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진행될지 모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형사본안재판, 나아가 보석 신청 사건에서는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유불리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체포가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게 없다라고 말하면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두 가지 효력을 가집니다. 인치와 구금의 효력을 가집니다. 예. 인치는 쉽게 말해 데려오는 것이고 예. 구금은 쉽게 말해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즉 구금의 효력에 의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묵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인치의 효력에 의해서 그 장소를 옮겨 공수처로 그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인치의 효력에 기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공수처에 직접 출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인치 장소가 명시되고 인치의 효력이 있는 이상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곧바로 공수처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예. 체포영장의 효력에는 그 정도 효력까지는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인치를 해오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공수처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나아가서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현재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를 더 이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체포 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 그러니까 이 체포가 부당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 곧바로 석방됩니다. 석방된 이후에는 체포 영장이 한 번 발부돼 집행된 이후에 체포 적부심이 인용된 경우에는 실제로 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는 못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요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인데 우려 상황만으로는 더 이상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못합니다. 아마 이 정도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구속 기소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조사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문 조서에 날인 서명을 하지 않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증거 능력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예. 이 조서에 피의자 스스로가 날인 서명하지 않으면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이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효력도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향후 기소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피의자가 향후 법정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여러 주장과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는 정황이 조서에는 담기게 되는데 예. 이 담기게 된 정황은 향후 본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판부는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효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양형에는 충분히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전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잖아요. 48시간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물론 중간에 체포 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그 48시간에서 제외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지금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48시간 안에 그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출석 자체도 불응하는 이상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도 애초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부터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쳤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200여 쪽의 질문지, 200여 쪽의 질문지면 질문 자체는 아마 1000개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 질문은 모두 다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질문을 다 하고 각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 각 답변도 모두 다 기재해야 합니다. 그 정도 조치를 취해 두어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반 정도 어제 조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반은 오늘 조사할 예정으로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 자체에 불응하게 되면 인치하거나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만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반 정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반 정도의 조사는 피의자의 비협조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형태로 진술 조서를 남기고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진술을 거부하는데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어느 정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진술하고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부 진술이라도 나온다면 향후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는 대목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자명해 보이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요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내란죄 혐의 입증을 할 만한 진술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사 단계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정황은 증거인멸 우려를 더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게 되고 이 부분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섬을 전제로 해서 헌법 소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그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진행 중이고 체포 적부심의 결과가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체포 적부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할 텐데 여기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까요? 사실 체포 적부심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에는 검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미 네. 수사 기록상 검사가 주장할 내용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은 인용률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구속 적부심의 인용률이 높아지면서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에는 검사도 거의 필수적으로 출석하고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실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할 만큼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당연히 변호인이 출석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 절차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까 현재 태도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동안 체포영장 발부의 과정과 다르게 상당히 심도 깊은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심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심리 기일이 종결된 이후에 판사가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기까지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인 재판에 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절차라면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다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최장 20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48시간입니다. 예. 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단계부터 20일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각 신급별로 법원은 최장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통상 구속 기소된 사건은 재판부가 이 구속 기간 만기 이전에 판결 선고를 끝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 안에 판결 선고를 끝내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예.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장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고 실형 선고가 이어지게 된다면 최초 체포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20일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1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은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그 이후에는 역시 2심, 3심 각 6개월의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그 복역 기간은 그 확정된 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공수처랑 검찰이 그 시기도 좀 나누어 쓰게 될 거고 네네. 검찰의 신병을 인계하게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맞습니다. 언제쯤 시기를 좀 예상하십니까? 설 연휴 직전에는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통상의 수사처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예.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는 경찰의 구속기간 10일 외에도 20일을 구속기간을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공수처 검사도 검사입니다. 이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므로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지 못해서 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기간을 두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부득이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중에 전반 10일은 공수처가 활용하고 후반 10일은 검찰이 활용하기로 이미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 1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을 넘길 것이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준비를 위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윤 대통령 피의자 신문도 재차 진행할 수 있고 예.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사 과정을 거쳐서 10일 이내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또 검찰에 전달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검찰이 그것을 가져서 기소를 하고 나중에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공소유지를 할 때는 공수처 검사도 참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사와 조사가 이어지는 걸까요? 그와 같은 상황, 각자 10일씩 활용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추정컨대는 지금도 검찰과 공수처가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상 질문지 자체도 검찰, 경찰, 군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온 수사 기록을 송부해 줌으로써 그 질문지를 작성할 만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향후 신병 처리 과정이나 수사 진행 과정을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가면서 검찰이 사건 기록을 송부받는 직후 여타 수사 기록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곧바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기소 권한이 있는 이상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간 이후에 기소한 이후
공소 유지는 오로지 검찰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공수처 검사가 그 공소 유지에 관여는 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헌재로 조금 시각을 옮겨 볼게요. 예정대로 두 번째 변론길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변론길 연기도 요청하고 어제는 변호인단도 좀 늘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변론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과 대응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 체포로 신병이 구금된 상황이다 보니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예. 출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2차 변론기일 진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구속된 피의자 내지는 체포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자신의 재판이든 증인으로 출석하든 다른 재판에 출석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상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양 재판부가 일정을 협의하거나 양 재판부가 각자의 조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이유는 사실 이 사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지만 오늘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의사, 즉 출석 의사 자체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예.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이상 조사 일정과 겹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출석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으니 굳이 2차 변론 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고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인 만큼 변호인이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면 된다. 더군다나 2차 변론기일이 실질적으로는 1차 변론기일입니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상 1차 변론기일인데 1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듣고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각 변론기일에 어느 법위의 증인들을 각 변론기일에 부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 사실상 절차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종결합니다. 예. 이 정도 협의라면, 이 정도 절차라면 굳이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는 이상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변론기일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변론기일과는 달리 오늘이 이제 실질적인 1차 정식 변론기일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3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 8회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조금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상 첫 변론 기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고 무더기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양측이 신청한 증거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군 고위 관계자들, 특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여러 군 관계자들 증인 신청도 채택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도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거 관련 증인과 증거를 채택한 만큼 이 증인과 증거들을 어느 변론기일에 현출할 것인가, 증인이라면 몇 차 변론기일에 불러서 신문할 것인가도 모두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예.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변론이 진행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해 두고 아마 오늘 2차 변론기일 이후 3차 변론기일에 걸쳐서 각 변론기일에 어느 증인들을 부를 것이며 그 변론기일 이전에 관련 자료가 송부된다면 그 관련 자료를 현출해 각자의 입장을 듣는 증인 신문 외에도 검증, 감정 절차를 어느 변론기일에 진행할 것인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리 변론기일을 상당수 지정해 두어야 원만하게 변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변론에서 한 이야기들 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특히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겼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변론의 이런 결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실체관계에 관한 주장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유들은 실체관계보다는 절차 하자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실체관계 중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제기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부정선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킹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고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존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부정선거를 단행한 주체도 어느 정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고령 자체, 특히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적용되던 포고령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일부를 삭제하고 승인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된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포고령 작성과 포고령 선포는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 이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그 혐의를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주장밖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은 사실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종의 법률의 부지인데 법률의 부지는 재판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주장을 윤 대통령 측이 어느 정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지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